실제 비상 계엄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외에는 경험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그 수단은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너무 수단이 너무 과격하고 좀 파격적이었죠. 사실상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사실 뭐 변호사로서 계엄법을 볼 일도 없습니다. 계엄법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어제 나라가 한바탕 새벽에 좀 뒤집어졌었죠. 비상계엄 선포. 지금 국회 요구로 이제 해제되기는 했지만 실제 비상계엄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외에는 경험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비상계엄이 뭔지, 그리고 비상계엄 체제로 도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77조를 보죠. 헌법 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 행하거나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은 계엄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항을 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됐죠.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계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법을 보면 계엄이 얼마나 큰 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몇몇 조항들은 그 앞에서 언급했던 헌법 조항들과 비슷하고요. 그 외 7조, 계엄법 7조, 8조, 9조, 그리고 벌칙정 14조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법 7조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 권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입법, 사법, 행정.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계엄사령관이 관장을 하네요. 권한이 막강하죠. 8조를 보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4조 벌칙을 보면은 벌칙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의 자유에 가장 큰 제한을 불러오는 것은 구조로 보입니다.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이제 군부 독재 시절 그리고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대한 반성적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헌법,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그 제한적 요건들을 많이 규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임의수사 원칙이 있죠.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이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영장,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체포압수수색, 구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그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개입이 있습니까? 그 영장 발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부 생략한 채로 그냥 사실 이게 계엄사령관 마음이죠. 본인이 그냥 군사상 필요에 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체포, 압수수색, 구속,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권한이고 그 권한이 막강한 만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계엄사령부 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그 1항을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계엄법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전공의 복귀,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하고 언론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실 이제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그 계엄법에서 살펴보셨듯이 그 사법이랑 행정 관련해서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계엄사령관은 입법부를 어떻게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1항에 대놓고 박아놨죠. 국회, 정당 활동에 정치 활동 금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뭐 위반한 자는 처단한다라는 이 워딩 자체가 계엄령의 무서움을 표현해주는 단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앞서 살펴본 헌법, 개헌법 등의 법적인 요건에 충족했을까요? 아까 요건이 뭐였죠? 헌법 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엄이라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경계할 계해, 엄할 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문에 나와 있듯이 엄하게 경계해야 한다. 또는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군인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건 판단의 영역이긴 합니다. 뭐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을 한 거잖아요. 선포를 한 건데 이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또 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었다 가정하고 또 병력으로서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또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체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체적 요건 외에도 뭐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거쳤는지, 뭐 국회에 통과했는지 이런 절차적 요건도 갖췄는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물론 이거는 뭐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근시일 내로 이제 판명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선포라면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될까요? 그럼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상황이 되고 대통령이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결에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3분의 2 이상의 뭐 찬성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고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다음이 이제 탄핵 결정을 헌재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인이에요. 그런데 헌재법의 23조 1항에 보면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6명인데 어떻게 7명이 출석을 합니까? 그래서 심리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이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8명이 심리한 것도 좀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면 9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8명이 심리를 한 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결국 결론은 어차피 23조 1항에 따라서 7명 이상이 출석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8명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6명밖에 없으니까 심리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헌재법 23조 제1항을 보면 명문의 규정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지난 10월인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가지고 이게 재판과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지금 심리는 6명이서 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7명 이상이 심리해야 된다는 23조 1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인용됐다는 거는 이 규정이 지금은 효력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론상 6명 심리가 가능하고 하네요. 예. 6명 심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론상 6명 심리가 가능하죠. 만장일치가 있으면 파면 결정, 탄핵 결정이 날 겁니다. 네, 탄핵 결정하는 데는 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있으니까 6명 전원일치. 근데 이건 좀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이 난다고 해도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한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인데 6명의 재판관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확실히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는데요. 내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일단 야당에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일단 저희 명문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근데 뭐 내란죄의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형법 제87조와 91조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 형법 제91조에서는 그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형법 제87조와 91조를 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헌법상 비상계엄 조문의 체계를 보면 제5항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데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전시 상황 또는 이 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조차도 사법부랑 행정부의 권한을 군인이 가져가는 것 또는 보좌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상계엄에 의해서. 그럼에도 입법권은 건들 수 없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유민주 체계 하에서는 삼권 분립, 그 세 개의 기관 중에 하나의 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절대 주지 않죠. 이제 그 입법권은 비상계엄 체제 하에서도 건들 수 없다라는 그 견제 기능을 조문상 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였나요? 아마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그때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가지고 사실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이유가 아주 크게 근거로 작용했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에는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거랑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나요?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을 잘 행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해제 담화도 했죠. 뭐 일각에서는 뭐 계엄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침입을 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을 부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 내란죄 조문의 체계를 보면 확실히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게 증명하는 것이 아주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군이 사실상 국회에 진입한 순간부터 입법기관인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진입할 이유가 없죠. 국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 실행에 착수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내란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형이긴 하지만 정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인가? 이건 여전히 의문으로 남죠. 물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 탄핵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목적범은 사실 그 범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 중에 하나죠. 목적범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 요소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가 이제 폭동. 이게 좀 폭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목적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또 폭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물론 뭐 100% 이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그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까요? 사실 이것이 이번 사태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을 왜 선포한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문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비상계엄 선포 아마 전문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필터의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라고 하고 이제 서두에 그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가 나옵니다.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신뢰가스 이런 개발 사업 등 400 1천 원으로 삭감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공급과 수당 인상, 여기도 제동을 걸고 있다. 예산 폭거 행위, 그리고 지나치고 과도한 탄핵 시도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지금 대통령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해서 비상 개혁을 선포했다. 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런 허술한 이렇게 요건도 전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국회에서 이제 해제요구가 들어와서 당연히 비상계엄이 해제될 것이 뻔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진행한 이유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허술하고 무능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허술하고 좀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어떤 정치권의 의견으로 보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사리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희,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있는, 도대체 이거 비상계엄 왜 한 거야?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왜, Y에 좀 집중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이렇게 허술한 비상계엄 선포를 왜 한 건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문을 보겠죠. 그러면은 지금 국가가 지금 이런 상태이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그 수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수단이 너무 과격하고 좀 파격적이었죠. 그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담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하게 한 가지로 이제 정철이 되는 것 같아요. 문장으로 나와 있듯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쓰셨죠,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과격한 수단을 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아니, 이게 보통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 따질 때 침해 최소성 그렇죠. 네. 할 때 그래도 목적은 정당할 수 있어요. 목적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수단이 적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수단이 적합했냐를 따져봤을 때 제 스스로는 수단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고 인간 윤석열이 내린 결정이라고 봤을 때, 이게 국회에서 해제요구가 들어오고 안 그래도 지금 탄핵 위기에 있는데 당연히 이대로 내가 이거 비상계엄 선포하면 탄핵될 가능성은 대폭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비방, 비난, 이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본인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은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이런 것들을 지켰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죠.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 제 인생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를 경험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사실 변호사로서 계엄법을 볼 일도 없습니다. 계엄법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계엄법도 한번 쭉 또 읽어보게 됐는데, 아무쪼록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정세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야 될 것이 있다면은 차후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